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과거는 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묻곤 하죠. 백이류 같대, 백이류가. 우리의 여름밤. 잘 있나? 왜? 그건 아니고. 나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그 과거 있잖아, 과거. 촬영 중이야? 촬영 중인데. 오빠. 그 나의 과거. 과거. 나의 여자? 과거가 과거. past. 여자? 아니 그거 여자였어. 이게 과거. 물론 그 사람의 현재 모습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업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경험을 해가면서 지금의 이 가치관을 쌓아갔는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제가 자랐던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대명사는 빌 게이츠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빌 게이츠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올해로 70살이 되는 빌 게이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은 빌 게이츠의 자서전 소스 코드가 전 세계에 동시 출간을 했습니다. 야, 제목 진짜 기가 막히게 졌다. 이 자서전이 저한테 흥미로웠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걸 직접 썼다는 거예요. 야, 자서전을 직접 쓰지 그럼 누가 써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직접 쓴 게 아니라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써주신 거고, 워렌 버핏도 뭐 스노볼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 그것도 직접 쓴 건 아닙니다. 그럼 직접 쓰면 뭐가 좋을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이나 성격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서사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감정이었으며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이 내면에 대한 서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칼슨 선생님은 교실 앞쪽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우리에게 곱셈 문제를 풀게 했다. 모두 책상에 앉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문제에 맞춰 답을 적어나가는 시험이었다. 9 곱하기 12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답을 적는 소리가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문제의 답을 적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또래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한다고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4 곱하기 4는 언제나 16이었다. 이게 타인에 대한 자서전이었다면 어떤 사건에 대한 서사가 줄 이뤘을 텐데 스스로 집필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사건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한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 감정선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흥미를 느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 3권의 자서전 중에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총 3부작의 자서전의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 일부에는 태어나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기 전인 25살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 걸 이루었어 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차곡차곡 쌓아졌어 라고 하는 그 결과 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죠. 자서전의 재미는 이 사람이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를 들춰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서전의 진짜 묘미는 내 삶과 대입해보면서 내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의 초등학교 시절은 어땠어? 라는 질문에 아마 빌 게이츠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스카우트단에 들어갔어. 거기서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견과류를 판매하는 것이었지. 우리는 한 명당 45kg의 견과류를 판매해야 됐었거든. 근데 나는 81kg를 팔았어.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유니폼을 입은 나는 이웃집들부터 차례로 돌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차를 몰고 더 부유한 지역으로 가자고 부탁했지.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몰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나를 뒤따랐어. 나는 81kg의 견과류를 판매했는데 난 그 수치가 자랑스러웠어.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읽으면 이거 되게 좋은 교육 방법이겠다. 나도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의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불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최고를 A로 정하고 이어서 B와 C 등급으로 등급을 나누는 표준 방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납득이 되었다. 하지만 노력의 정도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노력을 많이 하면 1점, 중간 정도 하면 2점, 노력하지 않으면 3점을 주었다. 그에 따라서 A1이 최고 점수로 간주됐다. 그러니까 성적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한 친구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정말 똑똑하다면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A를 받을 수 있을 테이니 A3가 최고 등급이 되어야 마땅했다. 솔직히 높은 성적과 낮은 노력의 조합이 내게는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어떻게 보면 T네요. T. 빌 게이츠는 F가 아니라 T입니다. 빌 게이트. 그리고 이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시절 나는 시애틀 중심부에 위치한 아버지 로펌에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책을 읽으면서 정장과 넥타이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모두에게 인상적인 수준의 진지함이 느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 방문은 내가 직장 생활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리던 모델을 구체화하고 훗날 성취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집에서 들었던 성공 스토리는 스포츠 영웅이나 연예계 스타의 사례가 아니라 제품이나 정책, 심지어 건물 등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사례였다. 나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스토리에 흥미를 느꼈고 부모님 덕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읽던 책을 내려놓고 위층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거의 매주 그런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때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 거란 말이지. 들리겠죠. 그래서 그때 이런 건설적인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아빠라 그런지 뭔가 자꾸 육아랑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런 자기만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는 게 이런 책을 읽는 거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던 손님 중에는 아버지의 고객인 칼 에드마크라는 심장병 전문의가 있었다. 에드마크 박사는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혁신적인 제세동기를 발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에드마크 박사는 수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거의 벌지 못했고 아버지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회사를 소개하는 소임을 맡았다. 점차 매출과 수익이 증가해 사업이 성공의 일로를 달리게 되었다. 나는 생명을 구하는 기계를 만든 의사 발명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나의 초등 6학년 두뇌로 흡수할 수 있는 자본 조달, 특허와 수익, 연구 개발에 관한 내용도 흥미를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직접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이는 그냥 들었을 뿐인데 그것들이 흔적을 자꾸 남기는 거죠. 부모의 이야기는 아이에게 확실히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빌 게이츠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잘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좋은 환경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충분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같은 과정에서 태어난 남매도 그리고 비슷한 환경을 지고 자랐던 그 많은 친구들도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그 누군가도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빌 게이츠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쭉쭉쭉 이어갔을 것이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빌 게이츠가 되어 있는 거겠죠. 마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까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만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내가 자라면서 만난 사람들 수많은 경험들이 포함이 되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벌써 7년째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만드는 일 혹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이 그 자서전 안에 포함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생활이 미래의 나에게 긍정적으로 기억될지 혹은 부정적으로 기억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일이겠죠. 그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정을 앞으로 밟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되겠죠. 부디 그 결과가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그 과정에 저는 역시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빙워터였고요. 고맙습니다. 2005년 9월 26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여보가 나랑 결혼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가 궁금해. 당연히 중요하지. 뭐 좋게 끼쳤어? 아니면 나쁘게 끼쳤어? 좋게 끼쳤지. 내가 좀 과거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무래도 좋게 영향을 끼쳤구나. 너무 안쓰러워서 좀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달까? 야, 내가 왜 안쓰러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짱짱하게 너 자존감 만땅이야. 또 나한테 또 그렇게 꼬실 때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
아 약간 그 감성팔이 감성팔이에 넘어온 거구나. 오빠 나 근데 진심이야. 진짜로. 그게 약간 멋있어 보이고 단단하지만 그 뭐랄까 촉촉해질 때 말하던 그런 얘기들이 내 모서리를 이게 자극할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여보가 날 그렇게 봤네. 그냥 아예 나한테 넘어가 있었네 이미. 오빠 근데 진짜 오빠 얘기 많이 했어. 그런 오빠 힘들게 산 얘기들. 기억 안 나겠지만 아. 나 다 기억해. 그거로 지금 근데 기억나지? 그게 내 레파토리니까. 가수 레퍼토리. 랩을 참 잘해.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이제 됐고 분량 잘 나왔고 오늘 괜찮지? 최근 통화 중에 오늘 좀 유쾌하고 좋은데? 그치 어떻게 되게 딱 그렇게 딱 맞지? 맞아. 아. 그래 기쁘다. 근데 여보는 뭐 나한테 많이 얘기 안 한 과거 이런 거 혹시 있나? 과거? 과거 오빠한테 얘기 안 한 건 없는데 응. 지금도 좀 비밀이 많아. 알았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비밀로 남겨두자. 오빠 왠 줄 알아? 나 어제 술 많이 마셨어. 알아, 너 술 많이 마신 거. 너 어제 뻥이야. 으이구. 끊어. 아. 음.